저는 제가 달려봤을 때 시내에서도 엄청나게 잘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깔끔해. 따블이다, 킹이다, 킹. 깔끔해. 뒷바퀴, 예. 예스. 역시 이렇게 운전자를 양상시킬 수 있는 이런 차 아주 좋죠. 서킷인가요? 여기 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죠. 뒷바퀴의 추종성, 캐파시티 안정성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타이어의 그립이 넘어가면서 타이어가 찢겨져 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 딱 들어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한번 때려주죠. 예, 타이어, 돼지 먹다는 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야, 이거거든. 역시 BMW는 이렇게 차를 만드는 거죠. 야, 이거는 뭐 답이 없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뒷바퀴가 그립을 놓지 않는. 야, 이건 엑설런트잖아요. 엑설런트. 사야 돼? 미치겠네. 돈이 없네. 자, 그러면 복권 판매소가 어디에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이 정도면 탈만한데. 이게 차는 역시 이렇게 역시 BMW 얘네들은 스포츠성에 목숨을 걸고 차를 만들지 않나. 역시 킹이다. 킹. 뒤져버리네요. 요 부분이 원래는 이제 영상의 후반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로 이 부분이 이제 영상에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편집의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BMW 118D가 막 이렇게 막 놀랍게 달리는 게 갑자기 영상 초반부터 너무나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차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정말 이 차가 살만한 차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현재 내셔널 모터스 딜러십에서 제공을 받은 BMW 118D를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웬 딜러십의 차량이냐.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개인분들한테 받는 차를 가지고 신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딜러십이나 판매사 또는 제조사들로부터 차를 받아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구글에서 막 그렇게 막 색드립 치고 막 욕하고 이러면 구글 자체적으로 영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화를 해야 되고, 또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게러지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다 잘 되려면 뭐 여러분이 나쁘게 혹시 생각해서 뭐 이제 끝났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지나치게 심한 욕이나 지나친 거친 발언을 삼가하면서 딜러십이나 판매사도 뭔가 이득을 보면 좋고, 저희도 이제 홍보비라든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근데 제 성격상 뭐 영혼을 팔아서 영상은 안 찍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내셔널 모터스는 전라도 쪽하고 평택 쪽에 딜러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 새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18D를 노사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노사장의 캐릭터는 영원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BMW를 구매함에 있어서 내셔널 모터스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노사장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는 딜러십의 차량을 여러분들이 이왕 살 거면 거기서 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8D 과거에 1시리즈가 뭐 이런저런 인기도 많았고, 또 이런 작은 해치백 소형차를 타는 오너분들이 118D 오너분들만의 어떤 그런 뽕이 좀 있었죠. 자기네들은 후륜이다, 5시리즈와 똑같은 미션을 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일하게 해치백이면서 작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후륜을 사용하는 차였는데, 이 3세대에 와서 1세대, 2세대가 3시리즈의 플랫폼을 혼용해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3시리즈의 그 컴팩트 버전이 있었어요. 쿠페형 스타일로 조그만 게. 그걸 가지고 이제 혼용 생산을 하다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얘기를 간혹 몇 번 했어요. BMW가 미니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미니만 생산하기엔 아까울 것이다.
이제 BMW도 전륜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게 나왔고 E 시리즈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미니의 플랫폼을 UKL2 플랫폼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미니의 플랫폼 되게 좋잖아요. 제가 미니 차 리뷰하면서 특히나 얼마 전에 했던 컨트리맨에서의 그 장점들, 특장점들, 근데 그 플랫폼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그 서스펜션 구조와 밸런스 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고, 거기에 BMW가 아무리 자기네가 미니를 갖고 있어도 자기네가 만드는 1시리즈나 2시리즈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손을 받겠죠. 또 결과적으로 그런 태생을 봤을 때 전륜으로 갔기 때문에 후륜을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은 아쉽고 뭐 불맨 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치백이나 완전 소형급은 전륜 플랫폼을 쓰는 게 사실 맞거든요. 후륜은 3시리즈부터 선택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지금 3일째 타고 있는데, 제가 타면서 느낀 건 이 118D는 정말 잘 만들어진 해치백이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해치백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려면 해치백은 경쾌하고 재밌고 뭐 짐을 실을 때 어떤 그 용이성이라든가 작은 주차 공간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토탈 묶어서 경쾌함에서 오는 운전의 즐거움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올라운드 플레이를 봤을 때, 올라운드 플레이에서 1등이 누구냐? 사실 이 바닥에서 싹쓸이를 하고 가장 굳건하게 1등의 자리에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건 골프죠.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골프인데, 골프가 판매량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시리즈 1기죠. 왜냐면 저가형부터 너무나 많으니까. 하지만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면서 어떤 브랜드의 밸류가 있으면서 운동성능, 스포츠성, 거기에 제가 도요타의 86을 리뷰하면서 운전자를 양상시키는, 운전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차가 밸런스가 좋고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위험하지 않고. 근데 도요타 86이 실력이 별로 안 높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86을 제가 리뷰하면서 운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상시키는 차다는데, 이 118D가 전륜 해치백에서 밸런스와 운동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118D가 남자들이 이 후륜에서 전륜으로 가갖고 뭐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타본 결과 118D는 운전자를 양상시킬 수 있는 운전 실력을, 그리고 전륜 해치백들의 어떤 올라운드 플레이에서 네가 킹이다 킹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이 달리기 성능에서 2000cc의 디젤을 쓰면서 150마력의 토크가 35점 조금 넘죠. 지금 달리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속도가 높아요. 간선도로에서 칼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현재 속도는 170km입니다. 170km. 170km에서 칼치기를 이렇게 아싸 따왕 170km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차가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 차는 전륜인데 BMW가 갖고 있는 미니라는 회사가 이미 특화된 해치백에서의, 소형 해치백에서 특화된 주행 특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몇 세대 동안 BMW에서 팔았잖아요. 거기서 쌓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 그걸 가져다가 플랫폼을 조금 더 보강하고 자기네 BMW라는 브랜드에서 해치백을 팔 거야. 과연 엉성하게 만들겠느냐 이거죠. 태생과 근간을 봤을 때 이 차가 엉성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베이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전륜으로 갔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2000cc 디젤 엔진이 가장 기본 바타 베이스가 190마력의 토크 40대. 얘는 지금 2000cc 디젤 엔진의 베이스가 되는, 원래 2000cc 디젤들이 원래는 베이스가 150마력의 토크가 135 정도 나왔을 때 가장 엔진이 무리가 없어요. 가장 기본 바타 출력이거든. 그거를 살짝 올렸을 때 190마력의 토크가 40대. 거기서 이제 살짝 올려서 202마력, 210마력의 토크가 43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엔진에 약간 무리됐어요라고 하잖아요. 무리를 주면서 엔진이 움직이는데, 얘는 150마력인데 여기에 DPF와 SCR은 200마력대의 디젤에 들어가는 대용량의 DPF와 SCR이 달려있죠.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이쪽 쿨러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시중일관 배출가스가 나갈 일이 별로 없음시롱 EGR 쿨러를 통해서 잘 돼서, 한 가지 흠은 단가 때문에 흡기 라인 쪽에 매니폴드에 관련된 것들에 알루미늄 소재가 좀 덜 들어간 것들이 저는 약간 걱정은 되는데, 뭐 BMW가 화재 이슈로 한두 번 회사가 줬던 게 아닌데 과연 얘네들이 그걸 안 잡고 차를 팔 깡다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잡혔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ZF-의 후륜 8단 미션이 있었을 때 128D 오너들이 늘 하는 말, 우리는 5시리즈와 미션이 똑같은겨, 그러니까 뒤져버리는겨,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전륜 베이스로 바뀌면서 ZF-의 후륜 8단이 안 들어가죠. 근데 제가 미션을 봤는데 미션 회사가 안 보이는데 느낌상에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미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이신 미션이 들어갔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이신 미션이 딱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노사장의 추측입니다. 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렇다고 미션을 뜯어가지고 뭐 그거 갖고 뭐 어디 가갖고 국가수 가갖고 연구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나 구글에도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미션의 제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는 모르는데, 움직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아이신 미션이 들어간 것 같고, 아이신은 옛날에 정확성과 어떤 스프린트한 그런 박력보다는 부드러움과 내구성의 세팅이 돼 있었는데, 현재 이 차 사실 150마력의 토크 35, 회전에 대한 토크 비율이 높으면서 마력은 적정했을 때, 가장 미션은 동력을 받아서 바퀴 쪽에 동력을 쏟아냈을 때 가장 똑똑하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력축의 동력이거든요. 동력의 힘. 그래서 이 아이신 미션인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미션이 현재 똑똑하게 움직이고 반응성이 좋은 건 150마력과 35의 토크를 가지고 미션의 입력축의 힘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ECU와 TCU의 여러 가지의 조율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미션이 스텝트로닉으로 뭐 엄청나다 어쩌다 하는데, 제가 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봤을 때나 뭐 했을 때 이 미션이 ZF의 미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이 단계 변화를 했을 때 미션을 보호하려는 프로그램이 우선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근데 BMW가 만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렇게 해보면은 4단까지 내리고 3단까지도 내려가네. 2단은 절대 안 내려가. 3단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고 했을 때 상당히 미션에 대한 움직임의 그거는 빠른데요. 여기서 빠르고, 그 다음에 저 RPM의 그 움직임, 단수가 내려가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까지 빠른데, 토크 컨버터가 ZF처럼 받아주면서 락업이 딱 되는 느낌은 약간 걸림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탁탁 치는 게 있는데, 이걸 뭐 의도적인 세팅으로 변속이 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차급에서 미션 변속의 어떤 토크 전달과 그 동력 체결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한다? 사실은 드물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M이나 AMG나 포르쉐의 고성능 버전이나 페라리들이 그 뭐 약간 스포츠 모드 이상의 모드에서 달릴 때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거고, 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부드러움과 신속하게 움직임은 있는데, 토크 컨버터와 락업 클러치가 아주 빠르게 운전자가 눈치를 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소형 해치백 치고는 150마력이기 때문에 190마력이나 최근에 2000cc 디젤을 탔을 때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쫙 올라가는데, 확실히 미니랑은 다른 게, 얘가 앞쪽에 서브 프레임 쪽에 공간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너클함에서의 그 스크럽 레디우스라고 해서 댐퍼의 상단 부분부터 타이어의 끝단,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에 서스펜션이 물리는 요 세 개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삼각형, 여러분들이 차를 앞에서 봤을 때 딱 그게 삼각형이에요. 타이어 쪽, 댐퍼 쪽, 댐퍼 상단,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에 묶이는 서스펜션의 움직임에 맥퍼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구도에서 마지막 이 로우암의 맥퍼슨 스트럿의 마지막 쪽에 있는 피봇이 너클함에 꽂히는 이곳의 각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알루미늄의 범위가 더 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댐퍼 스프링도 세팅값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고속으로 갈 때,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고속 섹션에 들어가는데, 고속으로 갈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어제 밤인가? 그제 밤인가?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없어서 한 180km로 항속을 해봤는데, 180km로 한 1분, 2분 이상 달렸던 것 같아요. 2분은 너무한 것 같고, 한 1분 가까이를 달린 것 같은데, 고속에서의 항속 능력이 끝장나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고속에서의 항속 능력이 E급에서 제일 좋았던 차가 벤츠의 A였거든요. A. 벤츠의 뭐 A200이나 A45 이런 것들이 항속 능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차를 타보면 벤츠의 A보다 얘가 항속 능력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벤츠에서는 벤츠 코리아나 뭐 한성이나 효성에서 또 질이 들어와야겠죠. 따르릉. 노 사장님, 잠깐 미팅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시죠? 예, 뭐 차량 호화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이 차가 보통의 해치백을 사게 되면 시내 위주에서 또는 뭐 장거리를 갔을 때 약간 피곤함을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차를 타야 되는데, 현재 이 차의 서스펜션도 얘는 뒤에 토션빔이 아니잖아요. 멀티링크로 돼가지고 그 뒤쪽에 서스펜션도 되게 좋은데다가 앞쪽에 넉넉하게 잘 세팅된 알루미늄 너클함을 통해서 풍부한 댐퍼, 슈어바감, 거기에 스프링, 네가 킹이다 킹 하면서 쫙 항속을 때렸을 때, 물론 150마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더뎌요. 자, 140에서 올라간다, 딸깍 소리 났고 올라간다, 150에서 올라간다, 올라가. 얘가 내주는 이 항속의 느낌은 거의 이거 갑이 브레이크 상당히 인상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험. 운전자가 지금 급하게 브레이크를 때려 밟기 때문에 보통의 해치백들이 이렇게 높은 속도 170이 넘는 속도에서 급브레이크를 조졌을 때 차선 이탈, 자동 차선 이탈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뒷바퀴의 캐퍼시티죠. 뒷바퀴가 그립을 제대로 못 해줬을 때 앞바퀴만의 모든 체중이 쏠리게 되면 좌우 드라이브 샤프트가 뭐 얘는 브라켓이 있어서 뭐 똑같이 평평하게 뭐 평행 이론을 했다 어쩌다 하더라도 짧은 쪽에가 더 힘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더 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왼쪽엔 요만하고 오른쪽이 이만해. 그러면 딱 브레이크를 때렸어. 그러면 엔진 미션에 연결되어 있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어느 쪽이 더 강함을 유지하겠어요? 짧은 쪽이 유지하겠죠? 그 바퀴가 브레이크가 더 세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게 역으로 급출발을 할 때는 토크 스티어로 불쾌감이 주면서 핸들이 털리는, 이걸 토크 스티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다른 해치백들과 다르게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뒷바퀴가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 쏠릴 줄 알았어요. 확 쏠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BMW가 세팅하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세유리절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작은 해치백을 시내에서 마실용으로 뭐 깔짝깔짝 타는 건 전 최고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채우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건 사실 PPL은 아니에요. 뭐 돈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써봐요. 여러분, 제가 메가스마일 칫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활성탄과 탄성 개수와 디자인, 구더드 뭐 디자인상 받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거 쓰면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뭐 광고하거나 메가스마일의 자료가 아니라 입 안에서 나는 구취 증세의 85%는 다 구강 안에서 생겨요. 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구강 안에서의 생기는 것들이 약 85%, 80%가 넘고요. 그 중에 50% 정도는 혓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혓바닥에서. 그래서 양치를 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우리 양치질하고 그 칫솔로 이렇게 혀 닦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닦이고 혀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그 박테리아가 칫솔에 곰팡이를 또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혀를 긁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실험할 때는 칫솔질을 하고 남아있는 치약 거품이 있을 때 이걸 긁으면 그 청결감이 끝장나는데, 그렇게 하면 치약이 여기에 묻게 되고 거품과 함께 이게 있으면 깨끗하게 소독이 안 돼서 얘를 오래 못 쓰니까 다 헹구고 나고 입안에 치약 거품이 안 남은 상태에서 한 5번, 4번 정도를 긁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깨끗한 흐르는 물에 얘를 헹구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잘 활용하면 입냄새 및 구강의 박테리아를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와인 많이 마시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이 좋은 칫솔로 칫솔질 잘하고 혀 클리너로 잘만 긁어주면 진짜 입냄새 많이 안 납니다. 저도 직접 실험해봤고,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시면 혓바닥 안에 이 미세한 혀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사냐고요? 노보스몰에서 팔아요.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노보스몰, 노인스몰이나 노보스몰 치면 굉장히 저렴하게 팝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사시면 10,000원도 안 해요. 6,000~7,000원 저렴한 금액이니까 이걸 사시면 4개월 쓸 수 있어요. 3개를 묶어서 사면 1년은 이상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써보면 입냄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냄새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되게 이점이 있으니까 꼭 한번 노인스몰에서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스몰에서 사기 싫은 사람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잘 팔고 있으니까 저희 몰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118D 하체 오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